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제 니체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프로이트, 막스, 그 막스부터 했었죠. 그래서 칼 막스와 프로이트와 이제 니체, 이 세 명을 우리가 이제 쭉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세 학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죠? 결국은 세 학자 모두 활동 시기는 19세기에서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만 20세기 초까지 이 두 사람은 이제 19세기에 활동을 하고 마무리를 했고 프로이트는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살아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 학자의 역할은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이제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틀, 어쨌든 이 주체 철학에 대한 부분, 인간이 어떻게 어, 확실한 어떤 이제 그 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진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은 그동안 고민했던 가장 기본적인 연구 방식을 아예 뒤엎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었죠. 그래서 칼 막스는 실천의 관계로서 새롭게 파악을 하게 돼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에서 무의식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 무의식이 억압됐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억압됨으로써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의식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라는 건 억압된 욕망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 억압된 욕망의 영역이 상당히 우리의 현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막스는 뭐였어요? 실천의 관계죠. 우리가 어떤 실천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주체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서의 실천 뭐 이런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는 것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뭐 이 가위라는 것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위라는 제품도 사실 가위를 어느 용도로 쓰는가에 따라서 가위 역할은 다르죠. 물론 주로 우리가 자르는 거에 쓰지만, 근데 이 가위가 가끔씩은 여러분 흉기로 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실천으로서의 대상으로서 그 변화 관계에 따라서 대상도 변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성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막스가 보기에는 이 노동자로서 태어난 것, 프롤레타리아라면 그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제 호명되고 지정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그 자본가의 어떤 위치 자체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어떤 이 주체적 삶에 대한 것을 나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주체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느낌보다는 되려 영향을 받는 쪽이죠. 오히려 수동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서 막스 철학의 제가 보기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회 결정론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주체가 구성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하지만 막스가 결국 추구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떤 실천으로서의 어떤 그 의지와도 함께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니체 같은 경우가 이제 의지가 제일 중요해지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뭐 니체도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니체는 약간 오늘 보시겠지만 허무주의의 어떤 삶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허무주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니체를 또 오해해서 그냥 단순히 허무주의로 기결되는 어떤 철학자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 칼 막스는 실천이었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이었고 그리고 니체는 의지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니체가 대체 어떤 개념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욕망 특집에서도 니체를 되게 또 나름 또 비중 있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무엇보다 철학과 굴뚝청소부는 어쨌든 주체와 대상의 관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그러니까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학의 측면을 각 이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 흐름을 연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도 정리하다 보면 추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세 학자를 한 번에 이제 1시간 내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구체적인 수업을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떤 이런 큰
조금 좀 더 큰 범주를 잡아서요. 그렇죠. 어떤 블럭을 형성해서 결국은 이 학자들을 한 번에 더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차이를 제가 더 디테일하면서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또 진짜 저한테도 그 중요한 실력의 향상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돌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2019년 말이나 아니면 2020년 초반에 제가 해야 될 작업은 이제 이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한 대략 한 뭐 이 큰 섹터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편 이내로 한번 압축 강의를 또 한번 해보는 거겠죠. 네. 어쨌든 오늘 수업을 한번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책을 같이 따라오시면요. 계보학과 근대 철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계보학의 문제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책을 들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니체는 극단적인 평가로 나눠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가 자, 어쨌든 그 삶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느낌보다는 니체를 보면 확실히 어떤 정말 그 어떤 풍운하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실제로 뭐 생긴 것도 여러분 또 범상치 않죠. 그래서 니체를 일단은 이 양극단적 평가는 뭐냐면 니체를 말 그대로 좀 좋아한다, 부정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 보시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신랄하며 시적인 경구들에서 새로운 사상의 징후를 느낀다. 그러니까 니체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니체가 약간 좀 예언자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니체의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문장이요. 예를 들어 가장 대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칸트의 어떤 이런 글들과 뭐 구분해 보시면 티가 확실히 납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글은 정말 이렇게 약간 제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성경책을 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는 안 읽었습니다. 매우 게으를 넣어서 근데 성경책을 읽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약간 니체 역시도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읽어 봤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약간 모방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그 니체를 또 개인적으로 이제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런 느낌. 보통 여러분 이제 뭐 칸트나 어떤 다른 철학자들의 글을 읽을 땐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직조되어 있죠. 어쨌든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충돌되지 않고 어쨌든 뭔가 좀 확실히 좀 객관적이거나 이성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면 니체의 글들은 굉장히 문학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문학적이면서도 뭔가 예언자적인 여기서는 뭐 자라투스트라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어요. 니체의 되게 초기작이거든요. 비극의 탄생이. 근데 그 책에서도 상당히 그런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초기작이에요. 니체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사상이 좀 변하게 되기는 하는데 니체가 이 비극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의 비극 있죠. 오디푸스도 사실 하나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비극이에요? 본인의 어떤 운명, 주어진 운명이 비극적이죠. 그래서 운명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또 이제 결혼해서 사는 어떤 그런 저주적인 삶. 그래서 정말 본인이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 나라에서 또 어떻게 보면 나라의 그 전염병에 걸린 신의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은 그 나라 테바이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은 또 스스로 떠나게 되죠 나라를요. 어쨌든 그런 그리스에는 어떤 이런 비극적인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희극이 아니라 어떤 즐겁고 밝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폴론적인 것과 여기서는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특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쉽게 보면 양과 음이다. 밝음과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그리스에서 굉장히 어떤 밝음과 빛과 어쨌든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면 디오니소스는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어떤 취함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데 니체의 이 비극의 탄생의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서구세의 어떤 이 역사와 사상들이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거죠. 아폴론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상이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측면에 사실 그 중요성을 다시 되살리는 거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그래서 이런 얘기 어떤 흐름 속에서 니체가 표현한 어떤 그런 표현법들이 굉장히 또 역동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니체는요, 이게 독일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니체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이 비극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억압돼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 그 바그너 음악이 있어요, 독일에요. 그 바그너 음악 같은 거 실제로 들어보시면 굉장히 비장하거든요, 음악이요. 그러니까 또 바그너 음악 들으면 그 저도 이제 뭐 클래식적으로 조예가 깊진 않은데 그냥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 제가 막귀로 듣기에도 그냥 뭐 바흐와 정말 그뭐 대비된다고 할까? 마치 여러분 그 이 클래식에서는 이 바흐가 일종의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이그 신앙 안에서 굉장히 어떤 이 음악을 잘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흐의 어떤 음악과 바그너의 음악은 매우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니체가 추구했던 건 오히려 이런 디오니소스적이고 어떤 바그너적인 어떤 좀 어두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의 어떤 역동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무언가 진리를 좀 가깝게 드러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요 니체가 또 바그너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투닥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철회하고, 그러니까 바그너가 이제 최고였다 이건 줄 알았는데 바그너가 뭐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걸 저도 한번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니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거에 꽂히는 거예요. 니체의 어떤 이런 이 뭐랄까 이 상남자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서도 뭔가 되게 또 감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매력들, 그러니까 충분히 니체의 책은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경구집으로 많이 쓰여지죠. 실제로 니체의 이런 그 언어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이해하는 건 차라리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한 부분을 따다가 그래서 니체의 경구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읽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반대하는 쪽은 뭐예요?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그렇게 어떤 역동성이 강조하는 만큼 책에는 없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칸트 같은 철학자는 굉장히 섬세하게 말 그대로 자기 어떤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판단 구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또 논증 하나 하는 거 하나보다 되게 뭐랄까요? 그것도 뭔가 성실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어떤 짜임새가 있다라면 니체의 책에는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 그러니까 니체 책은 꼼꼼하게 독해하는 느낌보다는요, 오히려 좀 이렇게 그 리듬을 타면서 술술 읽는 느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체계성에 대한 비판 플러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니체의 나중에 그 얘기하는 그 초인 사상을 히틀러가 받아들였다라는 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얘기했던 그 초인 이론이 결국은 나중에 파시즘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체 탓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가장 큰 비극의 가장 그 철학적 기원이 오히려 니체의 그 조인 사상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파시오 사상의 원천이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니체의 어떤 초인 사상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히틀러 입장에서는 그런 좀 이따 보기 살짝 다루겠지만 어떤 그 노예의 도덕을 비판하거든요. 니체는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노예의 도덕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당연히 그 노예의 도덕의 근원이 유대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과도 매칭이 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물론 그 니체의 의도는 그건 아니라고 얼마든지 지금은 해명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설령 히틀러 혼자의 착각이다라고도 평할 수 있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니체의 사상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매력이 뭔지는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니체의 초인 개념을 듣다 보면 말 그대로 그걸 보고 뭔가 위로를 얻는 데다가 그 위로를 얻어서 더 뭔가 내가 이 삶과 어떤 이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든 살아내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좀 더 강화시키면 실제로 노예 도덕이라고 이제 기독교의 윤리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면서 비판하는 니체의 어떤 이 강한 어떤 어구를 보다 보면 실제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본인이 히틀러가 니체한테 뭔가 감명을 얻었다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옹호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비판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자체는 뭐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근데 지금 이진경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풀어가는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 부정적인 어떤 이 평가를 떠나서 그래서 니체가 철학자로서의 그러면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은 잠깐 접어두자. 뭐 이게 니체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얘기를 좀 떠나서 그럼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어, 우리가 그대로 살펴보던 그 구성 그대로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니체 하면 떠올라야 될 게 이제 계보학인데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분석은 이진경 선생님도 여기다 표시를 일부러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썼던 니체 해석본인 거죠. 그래서 니체 철학의 주사위라는 인간 사랑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레즈의 어쨌든 해설, 니체를 바라보는 들레즈의 그 해설을 참고해서 이진경 선생님이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에 이제 이 니체의 철학의 문제 설정을 이제 펼쳐 놓은 거죠. 우리는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제 이제 나름의 해설을 통해서 다시 우린 듣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모방인 그렇죠? 자, 어쨌든 니체의 문제 설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체에게는 뭐 체계가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지만 들레즈는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에도 그 어법의 어떤 측면이 문제지 문제라고는 아니죠. 어법의 어떤 매력이란 매력이니까 어쨌든 그 어법의 특성인 거죠. 문체의 특성인 거지 사실 니체의 철학에도 중요한 구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무엇보다 질문 방식이 중요하다. 니체의 질문 방식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질문하는가라고 할 때 자, 니체는 여기서 예를 들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철학이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본질은 무엇인가? 예. 인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러고 그런 질문 속에서 그동안의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거에 답을 찾기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뭐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인간의 본질이란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탐구하는 방식이었던 이 탐구 방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니체는 아예 의심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 그동안의 이 플라톤 이래 어떤 거대한 철학적인 어떤 틀, 서구 서양 철학의 어떤 전체 주된 흐름이고 서구 형이상학의 뿌리다라고도 표현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니체는 질문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이게 여러분 제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니체의 계보학적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물어왔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방식이 왜 그렇게 묻는 거니를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름다우냐? 이거는 저희 그 한국 문장으로만 보면은 비슷해요. 그냥 무엇이냐, 어떠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겠지만 니체가 말하는 건 어떤 그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질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어떤 게 아름답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 이런 과정을 묻는 거 과정. 즉 진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니체를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 힘과 의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어떤 힘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나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체는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름답냐고 뭔가 그럼 또 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 대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렇게 답변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힘이 그렇게 질문하게 만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로잡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진리를 점령하고 있는 의지는 어떤 것인가? 진리라는 것 속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거나 숨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자, 이 책에서 보시면 요 그림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예, 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자체는 그냥 유명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스더의 화장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거를 이진경 선생님이 활용한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세 명의 여자가 있어요. 세 명의 여성이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미의 기준에서 누가 미인으로 한눈에 눈에 들어오죠? 네, 바로 가운데 있는 이 백인 여성입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야, 이건 화가가 너무 이쪽을 어둡게 칠해가지고 눈에도 잘 안 보이게 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주인공이 여기니까.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을 볼 때 제 생각에도 여기 있는 백인 여성이 옆으로 가 있어도 일단은 1차적으로 눈이 우리는 그 백인 여성에게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미인에 대한 기준. 아까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되려 우리는 이미 이 백인 여성이 아름답다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미의 기준 판단에, 우리의 미의 판단의 어떤 기준에는 사실 이미 백인에 대한 권력, 백인에 대한 우월성, 그죠? 백인을 뭔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이미 그 힘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니체가 묻는 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측면이 나와요. 아름다움의 척도는 되게 익숙한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은 납득이 되거든요. 우리가 동양인이잖아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백인일 때 이 백인 여성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차라리 납득이 돼요. 자주 보는 거니까. 늘상 봐왔던 걸 테니까. 근데 우리는 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양인이고 그리고 물론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인종과 우리가 생긴 어떤 이 생김새를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하게 봐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실 우리여야 해요. 그게 오히려 차라리 정상적이죠. 익숙하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이 백인에 대한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사유 안에도 이미 이런 서구 우월주의나 백인에 대한 어떤 미적 기준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엇이 백인의 얼굴을 아름다움의 척도로 삼게 만들었는가? 니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니체가 파헤치고 싶어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보다 대체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우리는 지금 아까 뭐예요? 백인이 아름답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아름다우냐를 찾음으로써 결국은 이것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힘이 무엇인가? 예. 이 본질을 규정하는 그 힘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힘이 지배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주는 게 바로 의지다. 알겠죠? 백인의 힘이 지배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게 의지인데, 그리고 이런 의지는 힘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또 정의되고 어떤 의미에서 이 의지는 힘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힘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의지다. 니체는 이 의지를 그래서 권력 의지라고 합니다. 권력의 의지. 그래서 우리는 권력 의지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와 이 힘은 굉장히 상호 보완성이 있고 상호 관계성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권력 의지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힘이다. 힘의 작용점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 그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꼭 정치 권력 얘기할 때 세속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그 권력 추구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이 힘이 작용하는 것, 이 권력이 작용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무슨 정치 권력 할 때 그런 정치적 권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한 모든 것에 편재해 있는 그런 권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힘에는 그래서 당연히 요 힘에는 능동과 반동이 있고 능동적 힘과 반동적인 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의지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 이거 그 이면 안에서 있는 거죠. 힘 안에는 능동과 반동이 있고 또 권력 의지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다. 여기서 긍정적 의지와 부정적 의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치 평가다. 이 관계를 긍정의 의지와 부정의 의지,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게 니체가 말하는 가치 평가입니다. 요컨대 니체는 철학에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도입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철학적인 어떤 틀에서는 철학적인 기존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에서 추구했던 방식과는 달리 니체는 그럼 철학 안에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아까 결국은 힘의 관계가 있잖아요. 가치가 무엇인가를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는 결국은 힘과 의지를 상징한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읽다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어렵고 굉장히 긴 부분들을 매우 압축해가지고 쓰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 니체를 다룰 때는 힘과 권력 의지 이 두 가지만 차라리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보면은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힘과 의지로 우리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힘과 의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러면 여기서 사례로 드는 게 칸트가 뭐라고요?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연구한다면, 그죠? 실제로 칸트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선험적이면서도 이 종합 판단적인 게 가능한가? 이걸 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연구했던 게 이제 칸트죠. 근데 니체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체 그걸 왜 연구하려고 하는가? 왜? 거기에 대체 어떤 힘과 어떤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게 니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험적 종합 판단이 왜 필요한가?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해 칸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칸트가 대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칸트 철학에 내장되어 있는 가치요, 권력 의지다. 알겠죠? 그래서 뭐를 하는지 대체 그것을 애초에 왜 질문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캐물음으로써, 알겠죠? 우리는 그 안에 사실 어떤 의지와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왜 니체는 이렇게 질문을 바꿨을까? 그 질문법을 바꿈으로써 정말로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철학적인 어떤 정의나 어떤 이런 진리값에 대한 것들도 사실 그게 진짜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니체는 어떤 유일한 진리나 어떤 절대적 진리에 대한 것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은 왜 그 진리인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가? 그걸 파악함으로써 오히려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거죠. 계보학이 정의되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입니다. 진정한 비판 철학의 필요성. 칸트도 비판 철학에서 칸트도 비판 철학의 되게 중요한 주자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이 니체의 비판은 칸트의 비판과 다른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는 칸트의 비판 철학도 진정한 비판 철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칸트의 비판 철학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까처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순수한 우리의 인식 능력만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답변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니체의 진정한 비판 철학은 어떤 대상의 그 가치와 그것이 의미하는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 우리가 10분째 거의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니체의 이 질문법, 니체가 애초에 기존의 철학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보학이란, 자, 그걸 계보학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묻는 것이 계보학이다. 자, 그래서 계보학은 뭐다?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개념이 있고요. 그 어떤 대상과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당연히 여러분 그 어떻게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오늘 특히 체크해야 될 거는 의지와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의지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건 좋은 거고 그건 나쁜 거야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도 그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한가? 선하고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결국 그 판단의 기준을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당연히 기존의 어떤 그 연구법은 뭐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라면 선한 것이 그렇다라고 정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악한 것이 그것이라고 정의하는 그 근원적인 그 힘은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 묻는 게 니체다라는 거죠. 참과 거짓 같은 자명해 보이는 개념을 권력 의지에 연루시켜서 어떤 권력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계보학의 과제다.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딜레마들에 대해서 참은 무엇이고 참이냐 거짓이냐. 알겠죠? 그리고 선하냐 악하냐. 좋냐 나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게 무엇이죠? 이런 것. 이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를 고민했다라면 니체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그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하나는 모든 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더 밀고 나가서 가치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 기준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 의지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니체의 계보학은 가치의 철학이자 권력 의지의 철학이다라고 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힘과 권력의지라는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도입함으로써 주어진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판 철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요약하면 니체는 힘과 권력의지라는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한 거죠. 힘과 권력의지. 그래서 주어진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판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새로운 질문 방식이고 새로운 문제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물론 요 그림이죠. 요쪽 앞부분에 이런 그림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 그림에 달려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원래 여러분 개보학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딱 얼핏 이 단어를 들으면 개보학? 그러면은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아버지 누구야? 너의 조상 누구야? 너의 시조 누구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떻게 우리는 개보학이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니체가 말하는 개보학은 그런 느낌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아버지 누구니? 너의 시조 누구니? 이런 말은 오히려 족보학에 더 가깝다면, 그죠? 신성한 기원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뭐랄까 진리, 자유, 인간, 도덕, 정의 등과 같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관념들, 모든 활동의 목적이자 기원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게 맞는가를 묻는 거. 그런 관념이 발생한 지점을 찾아가는 거. 그 지점을 찾아가 연구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선과 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인 상태로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니체는 근원을 묻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가? 어느 시대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시대를 추적해 보면 그 시대 안에서의 이 의지와 힘, 권력 의지와 힘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고 나면 그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이 선과 악의 구분법에 일종의 허구성이 있다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질문법에 대해서는요 말 그대로 가장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고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윤리적 서구의 윤리적 개념들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윤리에서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리고 악한 것은 이거고 나쁜 것은 이거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니체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떻든 이 절대적인 윤리나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체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죠. 니체의 이런 철학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체제를 정말 그래서 해체주의인 거예요.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를 들어가면 지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각은 절대 안 되는 거. 결석이 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각, 결석 안 된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그 규율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각하지 않는 것, 결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좋은 학생이다. 그게 올바른 학생의 태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어릴 적부터 그냥 당연하듯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거기 딱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모범생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에 대체 어떤 힘과 어떤 권력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지각은 하면 안 됩니까? 왜 결석은 하면 안 됩니까? 왜 결석하지 않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라고 함부로 표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린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법이면서도 체제를 뒤엎기에도 너무 좋은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능적으로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사유 체계에서는 이 니체의 방식은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혹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파쇼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전체주의, 아까 뭐 히틀러가 얘기했던 이런 나치즘이나 이 파시즘 같은 거는 사실 거대한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이런 체제에 대한 어떤 이 해체성, 그죠?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용인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니체를 옹호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히틀러가 니체를 그렇게 활용한 거에 대해서 사실 분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니체를 제대로 몰랐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어떤 권력 의지가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반근대적 비판 철학. 자, 가치의 철학, 권력 의지의 비판 철학으로서 계보학은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려는 근대 철학에 대해 새로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자명한 걸 추구하는가? 예. 야, 너희는 왜 근데 자명한 걸 추구하려고 한 거야? 자명한 게 뭐가 좋은 거야? 이런 거죠.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통해 그들은 뭘 하려고 하는가? 알겠죠?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는 이런 것, 자명한 것, 확실한 것, 혹은 뭐 절대 이성, 해겔이 얘기했던 이건 모두 어불성설이다. 자명한 것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게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따라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자명한 것이란 말이 성립되는지 그게 있는 건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자명한 것이란 말이 결코 자명하지 않은데, 예? 그 자명하지 않은 말로서 어떻게 자명한 것에 도달하겠냐라고 니체는 꼬집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약간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명한 것, 자명하다, 자명한 것이라는 이 말 자체가 불분명해요. 정확히 정의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힘과 의지로 딱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한 자명하다라는 것 자체의 말이 제대로 정의될 수 없는 만큼 자명한 것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 알겠죠? 확실하지 않은 우리의 말로 어떻게 확실한 것에 도달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은 말로 이루어진 절대이성이 과연 절대적이겠는가? 사실 굉장히 여러분 이거는 뼈를 때리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랄까 암묵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묵인했다고 할까요? 결국은 철저하게 비판하면 뭐예요? 철저하게 의심하면 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있잖아요. 들으면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뭔가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 스스로 뭔가 찾고자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떤 대가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모두 다 의심함으로써 그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나오면 그게 이제 진리의 어떤 이제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그런 방법론을 쓴 건데, 방법론 자체를 보면은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니체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이제 가볍게 비웃습니다. 왜 그래요? 일종의 뭐 문법의 환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데카르트 하면 뭐가 떠오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 사실 니체가 보기에는요. 야, 그거는 말장난 아니냐.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서술어가 있다고 쳐보세요. 생각한다. 요 생각한다라는 말이 완성이 되나요? 예. 어떻게 보면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즉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의 자리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서술어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는 데카르트의 시도 자체가 말장난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자명하다고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건 문법의 환상이다. 나는 생각한다고 하려니 생각한다는 말의 주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한다의 주어인 나는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썼을 때 이미 그 주어인 나라는 존재는 이미 존재로서 전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유를 통해서 어떤 확실성을 존재라는 확실성을 풀어가는 이 데카르트의 방법론 자체가 말장난이다라고 본 거예요. 알겠죠? 문법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동사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법 속에서 어떤 주체 철학이라고 표현은 이게 결국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데카르트의 어쨌든 이 주체 철학이 확실성이 떨어져 버리면 사실 근대 철학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체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사상이야말로 심지어 아직 자명한 데 이르지 못했다 해도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다른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 사실 데카르트식의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걸 니체는 진리의지라고 해요. 진리의 의지. 아까 권력의 의지가 있었다면 결국은 내 사상이 자명해. 내가 지금 이 정의한 어쨌든 이 방법론이 자명한 거고 다른 것들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진리의 의지다.
근데 그런 진리의 의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데카르트의 이 근대 철학의 이 출발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오히려 니체는 생각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무엇이 원해서 나오는가? 그 무엇.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자명한 주체고 나란 주체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니체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그 생각조차도 그 무엇이 원해서 나오는 거다. 사실 정신분석이라면 그 무엇이 뭐겠어요. 어쨌든 욕망이죠. 무의식적 욕망이고 타자의 욕망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그 무엇이라는 건 충분히 그 비슷한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권력 의지가 뭐고, 그죠? 그 힘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사실상 그 권력 의지와 힘도 뭐 정신분석에서 얘기했던 어떤 타자의 어떤 욕망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니체는 이제까지 정당성이 보증된 어떠한 철학자도 없다고 합니다. 자명한 확실성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애초에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만을 갖는다. 자,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명한 확실성은 처음부터 없다. 모든 건 애초에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가 돼요. 니체가 보기에는 모든 종교도 다 허구인 거죠. 모든 종교에도 결국은 그 안에 어떤 권력 의지가 있고 그 권력 의지가 어떤 진리 의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니체는 다 파헤치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전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진리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 의지의 산물일 뿐이다라는 거죠. 한편 니체는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적이고 어떤 능동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체도 결국은 무의식적인 어떤 능동적인 힘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을 정말 이 그림 하나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있으신 분은 이 그림을 꼭 참고해 보세요. 보시면 삼면에 어떤 이 삼면 안에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 하나 있죠. 근데 그 구조물이 그림자, 빛을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이쪽 면에서 보면 G고 이쪽 면에서 보면 알파벳 E가 나오고 저 위에서 비치면 밑으로 알파벳 B가 비치는 요 모형체, 요거 자체가 오늘 니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체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지금 물체는 하나가 있는데 그 물체가 어떤 면으로 비치냐에 따라서 세 개의 글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은 진리다라고 이게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자신해왔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대체 그때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가? 그 관점이 권력 의지고 힘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니체는 어느 것도 특권적인 상이 아니란 점에서 대문자로 쓰는 진리는 없고, 대문자 진리는 없고, 동시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진리는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학적으로도 해가 무수히 많으면 과연 그게 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답이 무수히 많으면 그것을 답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와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니체도 진리는 없다. 왜요? 진리가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건 각각의 점마다 잘 보이는 면이 다르다는 거고 그렇다면 잘 보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정말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이걸 관점주의라고 하고 여기서는 투시주의라고 나오네. 투시주의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흔히 비난하듯 상대주의와도 별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이 막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지만 보통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철학의 흐름으로 넘어오면 근대의 절대성과 대비돼서 상대주의가 나오고 뭐 그리고 이제 객관과 대비돼서 주관성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이 상대주의라고 표현할 때 그 상대주의가 자칫하면 이제 회의주의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면은 옳은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옳으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니체의 철학을 어떤 거대한 정말 꼬리에 꼬리물 하나의 어떤 그런 회의주의처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관점 자체의 어떤 유효성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 어떤 시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지금 니체가 개보학적으로 파헤쳐 버린 거잖아요. 파헤쳐 버림으로써
진리 행세를 했던 유일한 진리 행세라는 어떤 그런 권력 작용을 비판하는 거지.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러면은 야 그럼 얘도 옳고 저것도 다 옳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어떤 지식의 체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주장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유효한 부분들이 있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을 공부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중세의 과학의 틀이 있고 근대의 과학의 또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토마스 쿤은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일종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관점과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는가. 지금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 그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도 니체의 어떤 이런 철학적인 그 권력 의지와 힘의 개념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 진리를 판단하는 힘과 권력 의지가 교회 중심이었고 지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천동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뉴턴의 어쨌든 근대 물리학으로 오니까 새로운 힘에 새로운 관점 이게 생긴 거죠. 새로운 권력 의지와 새로운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근대 물리학의 틀은 전혀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돌고 그러면서도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이 힘이 움직이는가, 그죠? 또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현대로 넘어오면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상대적인 시공간 개념도 생기게 되고, 그죠? 우리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도 나온다라는 것은 관점을 바꾼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대적 관점만을 고수해서 나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를 사로잡고 있는 힘이 무엇이고 현대를 사로잡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방법론을 가장 철저하게 또 밀어붙인 그 후대 학자가 미셸 푸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코도 결국은 이런 니체식의 어떤 계보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그 시대에서 원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이런 책들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추후에 우리가 푸코를 다룰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대 철학의 자명한 출발점이었던 주체 개념에 대한 해체 작용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근대적인 주체 개념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또한 출발점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 의지가 구성해내는 결과물이다. 재밌지 않나요? 막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관계의 어떤 총체라고 봤잖아요.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어떤 주체를 구성하려고 했다라면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도 권력 의지가 구성해내는 결과물로서의 어떤 이제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에서도 결국은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 타자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의 또 주체가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결국은 이제 이 근대 철학은 자유거든요. 이 나 개인의 어떤 주체 철학으로서 내가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어떻게 이제 이 자유를 표명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몇 주간 다뤘던 이 세 명의 학자들은 사실 그 자유의 영역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구성되는, 그렇죠? 예속되는 어떤 부분들의 이 주체의 자유가 사실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나름의 어떤 능동성, 어떤 또 자유의 가능성을 또 그 후대 학자들이 이 학자들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좀 닫힌 구조로 이거다라고만 일단은 규정하기에는 또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라는 목적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당연히 포함되죠. 주체가 허물어진 만큼 진리의 목적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죠? 자명한 지식이 불가능한데 대체 진리란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렇죠? 어째서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건가? 그걸 미우는 거고, 어째서 진리를 가지려 하는가의 질문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지식은 꼭 또 진리여야 하는가? 근본적인 물음을 묻습니다. 니체는요. 그래서 진리는 없고 진리 의지만 있다. 진리는 없고 오직 진리 의지만 있을 뿐이다. 그 의지가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적인 힘을 더 재생산하는 거겠죠. 그렇죠? 니체가 보기에는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갖고 우리가 더 새로운 힘들을 계속 작용해 가는 거겠죠. 힘으로써 작용하는 거겠죠. 진리를 욕망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의지가 바로 진리 의지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진리 의지가 어떤 가공할 효과를 야기할 것인지도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유혹이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환상으로서의 유혹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의 다른 거짓된 지식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의지로의 유혹이고 거짓으로부터 사수되어야 한다는 착각으로의 유혹이고 이걸 사수하기 위해선 다른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과 결연히 싸워야 된다는 신념으로서의 유혹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니체는 그동안 서구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폭력성에 대한 어떤 실체도 찾아내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과적으로 그 진리를 더 오롯이 그 단독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진리의 힘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진리에 반대하는 세력들, 진리에 반대하는 모든 움직임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니체는 보통 니체가 하나의 실존주의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거대 담론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결국은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이 진리를 진리라고 이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 하나의 틀이라는 거. 아까 제가 작게 얘기했지만 학교의 교칙이라는 것조차도 교칙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주어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입학하자마자 교칙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도 그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 니체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 이 조직에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옳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옳은 거냐? 거기에 대한 힘과 의지를 파악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을 전복시키는 거고 그 전복시킴으로써 사실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실존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는 개별적인 존재자죠. 그럼으로써 이 개별적인 자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니체는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오류다. 저기도 중요한 정의가 나왔죠.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건 뭐냐? 반박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오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류다, 오류. 진리는 곧 오류예요. 이게 모순적인 정의죠. 진리라는 거 사실 오류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건데 진리는 그냥 반박되지 않는 종류의 오류일 뿐이다.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그것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리 의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참이냐 거짓이냐고 하는 판단 자체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리 의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데카르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데카르트는요. 방법적 회의를 했더라도요. 하든 안 하든 그 연구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 연구의 시작의 목적이 뭐예요? 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권력 의지와 진리 의지에 대한 힘을 이미 데카르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규정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결국 인간은 어떻게든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방법적 회의라는 일종의 방법론을 갖고 온 거지만 니체가 보기엔 그건 말장난이고 문법적 환상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비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리 의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만큼이나 많은 거짓이 우리들 삶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진리를 많이 믿는 만큼 그 진리 자체가 거짓을 바탕으로 오류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거짓이기도 한 거죠. 자, 이리하여 지식에 대한 질문 자체가 바뀐다. 근대 철학은 오직 진리일 때만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죠. 진리나 과학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식도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근대 철학의 핵심이고 근대 사상의 핵심인 거죠. 과학주의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의지들이죠. 그래서 그때는 항상 지식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니체 말처럼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종류의 거짓에 불과하다라면 그동안 했던 근대 철학적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일종의 쇼인 거죠. 결국은요. 니체처럼 진리가 아니라 진리 의지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식이나 판단을 진리 의지란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어떤 지식이 진리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지식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효과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과정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권력 의지는 무엇인가?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되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유 방법을 발견하는 셈이고 누군가는 사실은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일상에선 다 니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정확히 규정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일까를 묻고 있을 때 진리가 대체 그것을 왜 알고 싶어하고 그 진리를 왜 어떤 힘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니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준 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니체는 칸트에 의해 완성된 근대적인 윤리학,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판의 망치를 휘두른다. 칸트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르기를 원치 않을 때, 신이나 국가나 아버지를 따르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칸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단순히 오직 믿습니다의 어떤 신앙적 체계를 좀 벗어나서 보편적 윤리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낸 거지만, 니체의 망치에는 둘 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체의 망치가 휘둘렀을 때 기독교적인 윤리도 또 칸트적인 윤리 모두가 다 그 망치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실천 이성이 바로 이 새로운 복종을 지휘하는 새로운 군주에 불과하니까요. 칸트가 말하는 계몽주의적 이성은 외부의 어떤 강력한 권위들이 무너지게 되자 새로의 권위를 내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외부는 누구였겠어요? 외부는 기독교적 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파워와 힘이었다라면 이제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상 옮겨놓은 거다. 그 힘을 우리 인간 내면의 어떤 양심이었던 구조로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양심 자체도 우리가 보통 보편적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또 하나의 힘이자 권력 의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거기에도 망치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니체에 따르면 결국 우리를 유순하게 복종하도록 설득하는 작용을 할 뿐이다. 따라서 복종 속에서만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나타나게 하는 계몽주의적 이성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권력 의지를 표현하는 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한 2, 3분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니체의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뭐였죠? 남는 건 딱 두 단어죠. 권력 의지와 힘. 그것을 우리는 통해서 앞으로 이 니체가 어떤 사유를 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틀과 근거를 우리도 얻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니체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그래서 신은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신은 죽었다는 그 신이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런 주류 종교가 당연히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설령 그 기독교를 피해서 뭔가 칸트가 새로운 어떤 윤리적 체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둘 다 마찬가지다. 둘다 니체가 보기에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 다 결국은 거대한 권력 의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어떤 진리 의지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거나 철저하게 정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바로 그래서 노예 도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기독교의 어떤 윤리를 보면서 니체는 이걸 노예의 도덕이다라는 식으로 되게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삶을 잘 보세요. 그 대부분 나라가 해체되고 나서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였겠어요. 즉 약자죠. 분명히 강자가 아닌 약자인 게 사실이에요. 기독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세상의 어떤 거대 힘과 파워에 대한 개념과는 아예 관계가 없이 대부분 이렇게 약소 국가, 약소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서 도덕적이라 하는 거 뭐예요? 양보하잖아요. 우리가 양보하고, 그렇죠? 희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보통 선하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잘 보면은 니체가 보기엔 이거는 뭐예요? 약한 놈이, 자, 강한 놈이 있어요. 그리고 약자가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안에 내면화된 그런 이런 보편적인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기독교나 어떤 칸트의 윤리로서 얼마나 우리 안에 내재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니체는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약자를 위한 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합리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죠. 무서워서 피하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이런 속담들도 어떻게 보면 니체가 보기에는 꼭 약한 놈이 그런 얘기하더라. 이런 말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굳이 연락에 싸우다가 쥐어 터진 다음에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먼저 양보한다. 이런 윤리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니체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놈이니까 차라리 그것을 어떤 덕으로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고, 내가 너를 위해 양보하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덕으로 바꿔준 게 보다 결국은 이런 약한 사회에서 만든 도덕 체계다라고 니체는 비판을 합니다. 듣고 보면 되게 그럴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말도 안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로 해석한 건데도 불구하고 듣고 보면 우리도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니체가 말하는 그런 노예 도덕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체를 100%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니체의 비판에는 뭔가 이런 윤리성이 히스테릭하게 신경질적으로 너무 강화되거나 억압적 사이로 바뀔 때는 니체의 질문들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로 우리가 양보와 희생에 대한 어떤 이런 윤리적 가치에 대한 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노예의 도덕인가라고만 뭐랄까 니체처럼 딱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떤 숭고한 가치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우리는 내심 반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반박적으로 니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처럼 모든 게 이런 권력과 거대 담론이나 너무 억압적인 어떤 모든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억압 속에서 니체의 철학은 그래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지점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이런 충돌의 어떤 지점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떤 힘과 어떤 권력 의지가 바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배 안에 나는 어떻게 혹시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니체는 결국은 우리는 이 삶은 거대한 역사의 어떤 전환, 역사가 결국은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니체는 보거든요. 영원 회귀론이라고 하죠. 재귀론, 영원 회귀론 이런 식으로 니체는 역사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가 돌고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찌 보면 역사는 허무한 거예요. 무언가의 어떤 발전이나 기독교적인 어떤 구원이나 혹은 종말이나 이런 어떤 방향성으로 역사가 가는 게 아니라 역사는 그냥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이 돌고 도는 거다. 그러면 그런 허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노예의 도덕을 따라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되려 강자의 어떤 윤리, 강자로서 그 초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니체가 말한 게 여러분 그래서 그 아모르 파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운명이 설령 얄궂고 설령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묵묵히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개인의 실존적 삶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거대 진리와 거대 담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또 질문을 던지고 해체하면서 현실에 자신의 주어진 삶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신에게 기대지도 않는 것. 신에게 기댄다라는 건 결국 아까 니체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거대 권력 의지나 진리 의지의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니체는 그 결국은 이 자신의 어떤 이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체의 어떤 철학이 지금 현대 사상에서 더더욱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 사상이 주류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어떤 윤리나 기독교의 어떤 보편적 진리에 대한 개념을 절대성으로 주장하기에는 시대적인 담론에서 매우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을 믿긴 또 어때요? 결국 의존하는 거잖아.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삶 자체를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죠. 결국 그래서 종교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니체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지향점이자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니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역시 또 저의 소심한 어떤 반론은 인간은 근데 그렇게 주어진 어떤 이런 사막과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초인처럼 홀로 살아내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 현실은 충분히 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의존할 수 있는 신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절대자라고 합시다. 절대자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절대자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타자들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홀로 혹은 나의 어떤 이 말 그대로 니체가 말하는 그런 초인적인 사상을 갖고 과연 인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볼 때 저는 그게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언가 손을 바깥으로 뻗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니체가 바라보는 문제 설정이 무엇인가, 니체가 어떻게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을 확 뒤집어 엎었는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경 선생님도 정리하기를 막스와 프로이트보다 니체가 가장 강력하다고 봐요. 결국은요. 왜냐하면 막스도 실천이라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철학적인 틀을 가져다 줬고 그러면서 니체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막스는 결국은 과학적 사회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바운더리를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본인의 이 자본론이 워낙 어려운 사유였던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대중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과학주의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거. 본인이 그 무의식이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본인도 잘 몰랐다는 점에서 그 파격 효과가 약했다라면 니체는 의도성을 갖고 플라톤부터 그냥 서구 철학의 틀 자체를 아예 줄기를 다 쳐내버립니다. 알겠죠? 뿌리와 줄기 자체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한 게 니체의 시도였다라고 우리는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는 근대 철학의 해체 부분이 끝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언어학과 철학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훔볼트, 소시르, 비트겐슈타인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걸 한 편에 다 할지 좀 어려울 것 같죠? 두 편 정도로 나눠서 언어학 부분은 한번 다뤄보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